사라진 한 남자, 그리고 발견된 낚싯대 하나. 그 단서를 쫓은 형사는 한 장의 카드에서 피해 냄새를 느꼈습니다. 지문이, 냄새가, 그리고 거짓이 이어졌죠. 그 끝엔 드럼통처럼 세워 묻힌 시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새벽 공기가 눌린 골목 끝에서 한기범 반장이 멈춰 섰어요. 바람이 묘하게 울렸죠. 길게 늘어진 가로등 아래 흙먼지가 천천히 일어나며 누군가의 흔적을 감췄어요. 전화선 너머에서 들린 말은 간단했죠. 농협 이사장이 사라졌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무겁게 듣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싸늘했어요.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정적처럼 쌓여 있었고 그 마지막은 파주의 A 저수지였죠.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어요. 불빛이 떨렸고 공기가 섞이는 소리 속에서 한기범은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겠죠? 사무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류 더미 사이로 희미한 냄새가 떠돌았죠. 이도현이라는 이름, 낚시 애호가, 농협 이사장,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첫 거래는 명품점이었죠. 가죽 냄새가 손끝에 남았어요. 반장은 지문 감식을 지시했죠. 반짝이는 조명 아래 투명한 분말이 흩어졌어요. 한 줄의 선이 나타났죠. 박윤철, 그 이름은 서류 끝에 찍힌 듯 남았어요. 그는 낯선 웃음을 가진 사내였고 그 웃음은 오래된 죄의 냄새를 품고 있었죠. 박윤철의 본고차는 낡았지만 냄새는 새 것이었어요. 가죽 냄새가 진하게 흘렀죠. 그 안엔 비닐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기범이 손전등을 비추자 안쪽에서 묘하게 차가운 감촉이 들렸죠. 직업이 뭐예요? 가죽 다루는 일 해요.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어요. 담배 연기가 얇게 퍼졌고 불빛이 그의 눈동자를 스쳤어요. 그 눈엔 무언가 숨은 결이 있었죠. 한기범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냄새, 낚시용품 냄새는 아니겠죠. 그 말에 공기가 멎었어요. 그날 밤, 반장은 파주의 찬 공기를 가르며 도로를 달렸어요. 시속이 올라갈수록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죠. 차창에 스치는 불빛마다 실종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도현, 낚시, 카드, 그리고 가방 네 단어가 반복되며 그의 머릿속을 감쌌죠. A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물 위에는 낚싯대 하나가 홀로 서 있었어요. 파문이 번졌어요. 그건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 같았죠. 새벽 벌레들이 울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자꾸만 묘하게 낮아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소리처럼요. 명품점의 CCTV는 흐릿했어요. 화면 속 박윤철은 낯설 정도로 태연했죠. 옆에 있던 여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쇼윈도 반사 속 그 미소는 서늘했죠. 가방을 건네던 그의 손끝, 순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어요. 한기범은 화면을 멈춰 세웠죠. 정지된 한 프레임에 수많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문 감식 결과가 올라왔을 때 팀 안은 침묵으로 잠겼어요. 박윤철. 그 이름을 읽는 순간 공기가 미세하게 갈라졌어요. 마치 오래된 비밀이 일어나려는 듯했죠. 그를 찾아 나선 밤, 강력반 차량은 서울 외곽 도로를 떠돌았어요. 본고차의 색, 번호판의 숫자, 모두가 흐릿했죠. 그러나 냄새는 남았어요. 가죽과 피가 섞인 묘한 향이었어요. 잠복 중이던 그 순간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다가왔죠. 불빛에 비친 눈동자는 돌처럼 굳었어요. 박윤철, 이도현 씨 아시죠? 짧은 침묵 끝에 그는 대답했어요. 모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문이 열리고 수갑이 걸렸어요. 불빛이 번졌죠. 그러나 반장의 가슴 속엔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이 남자 혼자일 리가 없겠죠. 조사실의 공기는 눅눅했어요. 박윤철은 아무 말이 없었죠. 종이컵에 담긴 물만 바라봤어요. 반장은 천천히 말을 꺼냈죠. 카드 사용, 가방, 그리고 명품점 주인. 다 당신이었죠. 담배 연기가 서서히 흘러나왔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연기 속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나는 그냥 주었어요. 짧고 야른 말, 반장은 미소를 삼켰어요. 그럼 시체는 누가 묻었죠? 공기의 결이 바뀌었어요. 창밖에서 새벽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그의 대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죠. 그의 차 안은 온통 가죽 냄새였어요. 조수석에선 누군 공기가 섞여 있었죠. 가죽 조각 틈에 먼지가 들러붙어 있었어요. 반장은 장갑을 낀 손으로 대시보드를 쓸었죠. 미세한 털 한 올이 손끝에 걸렸어요. 사람 머리카락이군요. 감식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박윤철은 담담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제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끝에서 묘한 흔들림이 느껴졌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기 속에 진실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명품점 주인은 경찰서로 불려왔어요. 그녀는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맞아요. 그 눈빛, 기억나요? 반장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카드 사용, 지문, 차량, 냄새. 모든 퍼즐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지도현은 없었어요. 시신이 없으면 모든 게 공기였죠. 한기범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린 아직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어요. 서류가 바람에 흩날렸죠. 경동시장 약재상. 그 여자는 망설였어요. 손끝이 떨렸죠. 사실은 카드깡이었어요. 그 말에 반장의 눈이 번쩍였어요. 누구한테서 받았습니까? 아니, 박윤철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어요. 그 사람, 물 마시던 게 생각나요? 웃으면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끝에서 반장은 어딘가 싸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죄의 그림자였죠. 정미화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박윤철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됐죠. 경찰청의 전산망에서 그의 전과가 떴어요. 특수강도, 출소 2년. 반장은 담배를 꺼냈어요. 불빛이 손끝에서 떨렸어요. 누범기간이네. 그러면 쉽게 안 풀리겠죠. 옆자리의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회색 벽에 부딪힌 담배 연기가 천천히 퍼졌어요. 누군가는 이미 지워진 이름 위에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 사진 2장이 인쇄됐어요. 반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 두 사람 중 하나야. 명품점 주인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사진을 꺼내는 순간 눈빛이 멈췄어요. 이 사람이에요. 반장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윤철. 이제는 숨을 수 없겠죠. 사무실의 형광등이 윙윙 울렸어요. 누군가의 죄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죠. 수색팀이 준비됐어요. 파주의 길목마다 순찰차가 퍼졌죠. 반장은 수배서를 들고 지도 위에 붉은 표시를 그었어요. 원당, 교화강, 금촌 모든 점이 연결됐어요. 이제 그놈의 그림자만 찾으면 돼요. 그의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잔잔한 빗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발자국은 이미 한 번 피로 덮였던 길이었어요. 새벽 4시 반, 원당의 골목은 안개로 잠겨 있었어요. 경찰차의 헤드라이트가 흙길을 긁으며 지나갔죠. 모텔 20곳의 문이 하나씩 열렸어요. 잠이 덜 깬 주인들이 욕을 내뱉었지만 한기범은 멈추지 않았어요. 살인범이 숨어 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마지막 문이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터져나왔죠. 그 안에는 박윤철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짧은 숨, 그리고 침대에 놓인 색소폰. 이도현 씨 카드, 당신이 썼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도망칠 수 없는 표정이었죠. 수갑이 걸리자 박윤철은 담담했어요. 주웠어요. 같은 말만 반복했죠. 경찰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새벽의 도로 위, 불빛이 바닥을 스쳐 지나가며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한기범은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꺼냈어요. 주웠다면서 왜 팔았습니까? 이 짧은 침묵. 박윤철은 창밖을 봤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반장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당신 손끝, 거짓말할 때마다 떨리죠. 차 안의 공기가 끊어진 듯 고요했어요. 조사실의 형광등은 유난히 밝았어요. 박윤철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기범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이게 이도현 씨 카드 내역입니다. 첫 거래 명품점, 두 번째 세운상가, 세 번째 경동시장. 전부 당신 동선이에요. 박윤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반장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누범 맞죠? 그 한마디에 공기가 깨졌어요. 그의 눈이 번쩍이며 흔들렸어요. 그건 옛날 일입니다. 하지만 옛날의 그림자는 지금도 그의 손등에 남아 있었죠. 그날 어디 있었습니까? 교화강 근처요. A 저수지가 아니라? 몰라요. 반장은 미소를 삼켰어요. 목격자가 봤어요. 밤에 당신과 남자 한 명이 그 근처에 있었답니다. 박윤철의 어깨가 굳었어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반장은 의자를 당겨 가까이 앉았어요. 그 남자, 정민수 맞죠?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눈빛이 얼어붙었어요. 침묵은 고백보다 진했어요. 반장은 말했다. 둘이었죠. 혼자 묻을 수 없어요. 정민수, 낚시꾼 출신. 그 이름은 박윤철의 입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는 낚시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했죠. 교화강 근처에서 이도현을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말을 트고 다음엔 술을 나눴죠. 그러나 그날 밤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작은 오해가 싸움이 되었고 싸움은 폭행이 되었어요. 골프채가 등장했어요. 한 번만 치면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의 말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엔 피 냄새가 섞여 있었죠. 그리고 묻었어요. 반장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박윤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럼통처럼 팠어요. 세워서 묻었어요. 그 말에 반장은 눈을 감았어요. 머리만 남았어요. 그의 입술에서 그 말이 떨어질 때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갔어요. 혼자서요? 아니요. 같이요. 공범이 있었다. 그 순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반장은 일어나 담배를 꺼냈어요. 불빛이 깜박였어요. 좋아요. 이제 이름을 불러요. 산중턱, A 저수지 옆에 묘한 공터. 박윤철이 손으로 가리켰어요. 여기요. 삽이 땅을 찢었어요. 첫 삽에서 냄새가 올라왔어요. 흙과 썩은 낙엽,
그리고 인간의 흔적이 섞인 냄새였죠. 세 번째 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게 걸렸어요.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반장은 말이 없었어요. 팀원들의 숨소리가 멈췄죠. 파묻힌 사람은 세워진 채로 있었다고 해요. 손은 묶여 있었고 얼굴엔 흙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침묵이었어요. 시신을 꺼내는 동안 아들 이재훈이 울고 있었어요. 그 울음은 목이 아니라 심장에서 올라왔어요.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반장이 막았어요. 보면 안 돼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신음 같았죠.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형사들은 무릎을 굽히고 폴리스 라인을 세웠어요. 반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도현 씨, 이제 찾았습니다. 정민수는 잡히지 않았어요. 수배가 내려졌죠. 고향, 일산, 금촌, 서울까지. 그러나 흔적은 없었어요. 박윤철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 어디 숨었을까요? 반장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알죠? 그때 박윤철은 낮게 웃었어요. 잡히면 다 말하겠죠. 그의 웃음은 공포보다 더 조용했어요. 그건 이미 무너진 사람의 웃음이었죠. 며칠 뒤 정민수가 잡혔어요. 서울의 허름한 여관에서였죠. 수갑이 채워질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윤철 알죠? 예, 이도현 씨는 왜 죽였습니까? 돈 때문이죠. 반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그가요. 윤철이 먼저였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끊겼어요. 한기범은 천천히 수갑을 들었어요. 두 명 모두 무기입니다. 그 목소리엔 피보다 무거운 결심이 묻어 있었죠. 정민수의 자백은 단숨에 나왔어요. 우린 3번 갔어요. 첫날은 실패, 둘째 날은 차가워서 도망쳤죠. 셋째 날엔 그날엔 잡았어요. 그의 말은 마치 낚싯줄이 끊기는 소리처럼 뚝 하고 멎었어요. 그날은 누가 말했습니까? 윤철이요. 오늘은 끝내자고 했어요. 반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강도살인은 계획적이었죠. 우연이 아니라 의도, 그 한 줄이 사건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그 소리가 마치 땅속에서 들려오는 심장소리 같았어요. 당신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반장의 물음에 정민수는 담담히 답했어요. 그저 겁났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손이었죠. 그때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도 소리가 들렸어요. 퍽, 퍽, 그게 머리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반장은 눈을 감았어요. 차가운 형광등 아래 고백은 피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공기 속에서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광기였죠. 박윤철은 조사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민수의 진술이 전해지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자식이 먼저 말했습니까? 반장은 눈을 마주쳤어요. 네, 3번 갔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시켰다고요. 박윤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린 거예요. 그 말은 공허했어요. 반장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당신들은 서로를 이용했어요. 이제 서로를 팔고 있죠. 그 말에 박윤철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공범의 끝은 고립이었죠. 수사팀은 다시 현장으로 갔어요. A 저수지의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어요. 그들은 삽으로 다시 흙을 뒤집었어요. 증거는 이미 나왔지만 반장은 발로 흙을 밟았어요.
여기서 죽었고 여기서 묻혔어요. 그가 중얼거렸죠. 나무 사이로 저녁빛이 스며들었어요. 땅은 이미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묻힌 낚싯대였어요. 그 끝에는 아직도 낚싯줄이 남아 있었어요. 죽음조차 매듭을 남긴 거였죠. 검찰 송치 전날 박윤철은 마지막으로 반장을 불렀어요. 형사님, 커피 한 잔만 해요.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치소의 공기엔 쇠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후회합니까? 네, 하지만 늦었어요. 그 사람 나한테 잘해줬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돈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변했어요. 그때 손이 움직였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했을 거예요. 반장은 담담히 말했다. 그 말이 제일 나쁜 말이에요. 그날 밤 박윤철은 색소폰을 불었어요. 쇠창살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하게 맑았어요. 반장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음은 낮고 길었어요. 후회의 음색은 사람의 숨보다 더 오래 남았어요. 형사들은 모두 멈춰 섰어요. 한 곡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윤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말과 함께 연주가 멎었어요. 담배 연기와 음악이 뒤섞인 그 공간엔 침묵만 남았어요. 재판정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두 남자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무기징역 순간 정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윤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어요. 이도현의 아내 박선영은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판사의 말보다 더 깊게 남은 건 그 여인의 숨이었어요. 고요한 법정에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무언가가 아직 남았다는 듯했죠. 며칠 후 반장은 사건 기록을 덮었어요. 커피잔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렸어요. 시체를 찾지 못했으면 이 사건은 무너졌을 거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모든 수사에는 운이 있었다고 믿었지만 이번엔 집념이었죠. 경찰청에서 그를 불렀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요. 그는 웃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반장은 피해자의 묘를 찾았어요. 묘비엔 이름 대신 숫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어요. 2005, 0317 그 아래엔 이재훈의 흔적이 있었어요. 꽃 한 송이, 그리고 쪽지 하나. 아버지, 이제 편히 주무세요. 반장은 묘 앞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연기가 잿빛 하늘로 흘러올랐어요. 그 연기가 멀어질수록 마음속 무게가 내려앉았어요. 사람의 죄는 흙처럼 밟아도 남는 거였죠. 밤이 깊어지자 반장은 형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어요. 형,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젊은 형사가 웃었죠. 우린 그 여관 다 뒤질 때까지 포기 안 했잖아요. 반장은 잔을 들었어요. 사람은 결국 자기 발로 죄를 밟고 다녀요. 우린 그걸 찾아내는 놈들이죠. 술잔이 부딪혔어요. 잔 속의 불빛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었고 그 불빛이 잠시 흔들리다 꺼졌어요. 남은 건 조용한 어둠뿐이었어요. 새벽이 다시 찾아왔어요. 경찰청의 복도는 긴장과 피로로 뒤섞여 있었어요. 형사들은 커피를 손에 쥐고 말없이 서류를 넘겼죠. 반장은 조용히 사건 파일을 닫았어요. 종이 사이로 삐져나온 사진 한 장, 이도현의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그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저 미소를 봤더라면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혔어요. 그 순간 창문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휘몰아쳤죠. 그 바람은 마치 묘지에서 불어온 것 같았어요. 죄의 냄새는 그렇게 오래 남는 법이었죠. 박윤철의 아내 박선영은 면회를 왔어요. 유리벽 사이로 손을 올렸죠. 왜 그랬어요?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갈라졌어요. 윤철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대신 눈을 감았어요. 당신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나를 죽였어요. 그녀는 울지도 않았어요. 반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유리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겹쳤다가 갈라졌어요. 한때 부부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 그림자가 흔들릴 때 반장은 깨달았어요.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은 이들의 시간을 부숴버린다는 거려. 정민수는 수감 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꿨어요. 낚싯줄이 손목에 감기고 물속에서 손이 자신을 끌어내리는 꿈이었죠. 이도현이 아니야. 내 손이야. 잠에서 깬 그는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벽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빛 한 줄기조차 없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두려워했어요.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형벌이었죠. 죄책감은 감옥보다 깊은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천천히 무너졌어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반장은 그 저수지를 잊지 못했어요. 그는 몇 번이나 같은 길을 걸었어요. 산길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낙엽이 밟히는 소리,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달랐어요. 여기서 죽고 여기서 묻혔죠. 그가 중얼거렸어요. 눈앞에선 흙이 다시 덮이는 듯했어요. 그때의 냄새, 그때의 공기,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사건은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 살아있었어요. 그 기억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언론은 사건을 파주저수지 살인이라 불렀어요. 제목 아래엔 이도현의 사진이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신문을 접었어요. 커피잔 옆에는 담배가 타고 있었어요. 연기가 올라가다 끊겼어요. 우린 사람의 끝을 봤지만 그 끝엔 늘 또 다른 시작이 있죠.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리고 잔잔히 이어붙였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그렇게 그는 기록을 남겼죠. 몇 달 뒤, 이재훈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집 앞마당엔 낚싯대가 녹슨 채 서 있었어요. 손에 쥔 낚싯대를 천천히 던졌어요. 줄이 허공을 가르고 물 위로 떨어졌어요. 그 물결은 오래된 기억처럼 번졌죠.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저 혼자 낚시해요. 그 말과 함께 줄 끝이 살짝 움직였어요. 물속 어딘가에서 생명이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마도 세상이 다시 그를 불러내는 신호 같았죠. 한기범은 여전히 강력계에 남아 있었어요.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픽.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웠어요. 인간은 같은 죄를 반복하죠. 동료가 물었어요. 형, 그럼 우린 뭐가 다를까요? 반장은 잠시 웃었어요. 우린 그 죄를 잡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 죄 속에 우리 그림자도 섞여 있긴 해요.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 안엔 아직 끝나지 않은 울음이 섞여 있었죠. 어느 날 반장은 다시 사건 파일을 꺼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박윤철과 정민수 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훑었어요. 너희는 평생 감옥에 있겠지만 이 기록은 세상에 남아요와 형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목소리였어요. 파일을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어떤 어둠은 끝나지 않죠.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반장은 담배를 한 대 더 피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흘러올랐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어요. 피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아내, 동료들, 그리고 자신. 그 모두가 같은 어둠 안에 있었어요. 그는 느꼈어요. 진짜 악은 인간의 손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손을 외면하는 무관심 속에 있다는 거려. 그래서 나는 멈출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벽 3시, 경찰서의 시계 초침이 멈춘 듯 조용했어요. 반장은 사건 일지를 마지막으로 덮었어요. 창밖엔 빗방울이 다시 떨어졌어요. 물기 어린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졌어요. 그는 마지막 줄을 썼어요. 사람은 기억으로 남고 죄는 시간으로 썩는다. 펜을 내려놓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바람이 지나가며 서류를 흔들었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 같았어요. 한기범은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죠.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어둠이 있습니다.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